조용한 방 안에 앉아 있을 때 문득 마음이 스스로의 움직임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멀어지면 그동안 들리지 않던 내면의 작은 떨림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흔히 고독을 두려움으로 여깁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으면 존재의 증거가 희미해질 것만 같고 의미가 사라질 것이라는 불안이 마음 한구석에서 속삭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불안을 한 번 더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은 과도한 욕망과 기대가 가라앉은 자리일 뿐이라고요. 혼자 있을 때의 고요는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오직 자기 자신만의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비교도, 경쟁도, 기대도 없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상태가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외부의 목소리가 사라지자마자 우리는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불안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회피하지 않고 관찰하기 시작하면 고독은 조금씩 얼굴을 바꿔 나타납니다.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주는 하나의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고통을 피하려는 존재지만 삶의 본질 자체가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고독은 그 진실을 억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엇을 쫓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비로소 선명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홀로 머무는 시간은 도피가 아니라 존재를 견고하게 다지는 과정입니다. 누구의 시선도 작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구조를 보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고통이든 평온이든 모두가 지나가는 흐름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고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외부가 아닌 내면으로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조금씩 고통을 견딜 힘을 찾고 평온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스며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고요한 사유의 여정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발걸음을 남겨주세요. 그 흔적이 더 깊은 철학의 길을 계속 열어줍니다. 아침의 희미한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드는 시간, 문득 세상이 멀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의 소리조차 얇은 막으로 덮인 듯 그릿했고 방 안의 공기는 움직임을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이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마치 세계가 잠시 숨을 멈추고 내게 시선을 돌린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미묘한 불안을 감지했습니다. 누군가의 말소리도, 일의 기한도, 해야 할 약속도 없는 이 시간 속에서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라면 이 순간을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멈출 때야 비로소 인간은 자신을 마주하기 시작한다. 나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평소에는 세상의 요구와 기대가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았고 그 흔들림이 오래되다 보면 그것이 내 감정인지 타인의 시선인지조차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의 끈이 모두 풀려버린 듯한 이 고요 속에서 나는 오롯이 내 마음의 움직임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떨림이 일었고 그것은 두려움과 해방이 뒤섞인 미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요해도 괜찮은 걸까? 누군가에게 듣지도 못할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나는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마치 오래된 우물 아래에서 올라오는 물의 미세한 흔들림 같았습니다. 고요는 나를 덮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바로 내 마음의 진짜 목소리라는 것을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고독이라는 상태는 처음에는 빈 방처럼 느껴지지만 그 빈 방이 실은 텅 비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해야 할 일 목록이 머릿속에서 희미해지고 타인의 관심과 평가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거친 파도가 잦아들듯 마음이 가라앉자 마침내 나는 묻혀있던 생각들과 감정들이 하나둘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독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평소에는 외부의 자극이 너무 커서 내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도, 비교해야 한다는 습관도 사라지자 마음은 자연스럽게 본래의 형태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태는 생각보다 단순했고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소음에 묻혀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책상 앞에 오래된 노트를 펼쳐놓고 손끝으로 천천히 표지를 쓸었습니다. 노트는 마치 오래 기다리던 질문을 꺼내놓으라고 나에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음이 비워져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망, 두려움, 후회, 희망, 이 모든 감정은 흐릿한 안개처럼 섞여 있었고 고독은 그것을 하나씩 가라앉히는 조용한 바람과 같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부 세계의 소음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자아가 제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나는 그 말이 단순한 철학적 문장이 아니라 실제 경험 속에서도 드러난다는 사실을 이 조용한 아침에 깨닫고 있었습니다. 고독은 나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고요가 깊어질수록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울림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불안의 파동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귀 기울여 보니 그것은 오히려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미세한 진동이었습니다.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낮은 음처럼 그 소리는 조용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진동의 흐름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마음 한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지만 분명한 느낌을 담고 있었습니다. 너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단순한 문장이 나를 가만히 흔들었습니다. 평소에 나는 늘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의미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압박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떤 노력도 요구받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더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내면의 진동은 점점 안정된 리듬을 타기 시작했고 그 리듬은 고요와 불안이 서로를 껴안는 듯한 묘한 평온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고독은 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외부의 소음이 모두 사라졌을 때 비로소 마음은 자신만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들을 줄 아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원래의 자신에게 가까워집니다. 그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고독이 가진 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과 다르며 결핍이 아닌 충만을 향한 조용한 문이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내면의 진동을 들을 수 있게 된 순간 나는 비로소 나 자신과 함께 머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고독 속에 오래 머무르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낯선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불안처럼 느껴졌던 감정이 어느 순간부터 힘을 잃고 그 자리를 다른 감정이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오후 해 질 무렵에 주황빛이 방 안가득 번지는 순간 그 변화를 더욱 명확하게 체감했습니다. 하루의 소음이 하나둘 사라지고 창밖에 사람들마저 발걸음을 멈춘 듯 보일 때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나를 자극하던 욕망이 조금씩 기세를 잃어갔습니다. 욕망은 언제나 더 가지라고, 더 되라고 속삭입니다. 그 소리는 종종 설득력 있고,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달콤합니다. 우리는 그 속삭임이 너무 익숙해 그것을 나의 의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요 속에서는 그 속삭임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외부의 기대와 비교가 만들어내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음속을 떠다니던 갖가지 욕망들이 떠올랐습니다. 더 나은 무엇, 더 많은 무엇, 더 뛰어난 무엇. 그러나 지금 그 욕망들은 무거운 돌처럼 바닥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더 이상 나를 끌어당기지 않았습니다. 고독은 욕망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욕망은 인간을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의 수레에 묶어두고 만족은 잠시 들렀다 사라지는 계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수레에서 짧은 순간 내려와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나를 끌고 가던 힘이 느슨해진 것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바라본 고독은 그렇게 욕망을 약화시키며 내면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이 만들어내는 첫 번째 고요였습니다. 욕망의 소리가 가라앉자 마음의 표면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강렬한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미세한 평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수면 아래서 천천히 깨어나며 점점 형태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선이 우연히 벽에 걸린 오래된 그림에 머물렀습니다. 몇 년째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제대로 바라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림의 색감은 발해 있었고 선은 투박했지만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차분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심히 지나쳤겠지만 욕망이 잠잠해진 지금의 마음은 그 작은 정물화 속에서 오래 머물며 있고 지낸 감정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 문장은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었고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독이 마음을 비우자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감정이었습니다. 더 가지지 않아도, 더 나아지지 않아도, 지금의 나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생각은 내 삶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감정이었습니다. 늘 비교하고, 늘 측정하고, 늘 부족함을 기준으로 삼던 마음이 잠시 멈춰버린 것입니다. 슈오펜하우어는 욕망이 멈출 때 생겨나는 이 조용한 평온을 의지의 일시적 침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을 몰아붙이던 의지가 고독 속에서 황홀할 정도로 잠잠해지고 그 틈에 평온이 스며들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 평온은 소리 없이 다가오지만 마음에 들이우는 그림자는 오히려 길고 깊습니다. 나는 그 평온이 마음 깊은 곳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욕망의 소음이 사라지자 비로소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그 구분이 명확해졌습니다. 갖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줄어들자 삶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야말로 고독이 가져다주는 두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욕망이 멈추자 나는 비로소 욕망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욕망이 나를 끌어가고 나는 그 뒤를 따르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욕망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움직여 왔는지를 관찰할 수 있었고 그 관찰은 내게 작은 통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욕망은 언제나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기보다는 언젠가 도달해야 할 어떤 상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지금을 희생하면서 미래의 어떤 시점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는 한 번도 나를 만족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목표에 도달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겼고 잠시 만족이 스쳐 지나가면 곧바로 허전함이 밀려오기 마련이었습니다. 욕망은 그런 식으로 내 내면의 평온을 빼앗고 다시 새로운 욕망을 주입함으로써 끝없는 반복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그 욕망을 바라보니 그것은 더 이상 거대한 괴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고 단순한 구조를 가진 기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핍을 감지하면 움직이고 잠시 충족되면 다시 멈추는 아주 단순한 방식. 그리고 그 결핍 대부분은 실은 외부의 비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자 욕망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힘을 잃었습니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욕망이 가라앉은 마음은 한결 넓어 보였습니다. 그 넓은 공간의 평온이 가만히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평온은 내가 앞으로 마주할 고통과 혼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만 같았습니다. 고독의 침묵은 결국 나에게 한 가지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평온은 무언가를 얻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욕망이 잠잠해질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고요 속에 오래 머무르다 보면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한 가지 감정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그것은 욕망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늘 존재하고 있었지만 외부의 소음 속에서는 그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 가라앉은 돌처럼 늘 무게를 가지고 있었지만 손으로 잡히지는 않았던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그 고통을 처음 명확히 느낀 날을 기억합니다. 창문 바깥에서 바람이 불고 나무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던 오후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차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래 묵힌 약한 통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정 사건에서 비롯된 감정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 자체의 무게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무심코 몸을 일으키려 했다가 멈췄습니다. 또 피하려 하는구나. 그동안 나는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면 곧장 다른 일에 몰두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그 감정을 지워버릴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곤 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피하려 애쓰는 행위 자체가 더 큰 고통을 불러온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을 밀어내려는 의지의 움직임이 마음을 더욱 뒤틀리게 하고 결국 고통은 더 큰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붙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 작은 통증은 여전히 마음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고독이 만들어준 이 공간이라면 도망치지 않고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나는 그 조용함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고통을 외면할 때는 그것이 매우 무겁고 날카롭게 느껴졌지만, 이렇게 정면에서 들여다보니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오래된 감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통은 그저 존재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과장했을 뿐이었습니다. 고독은 고통을 증폭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바라볼 용기를 키워주는 조용한 배경이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고독 속에서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이유는 외부의 분산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절반만 진실입니다. 분산 요소가 사라지면 고통은 분명 떠오르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왜곡 없이 바라볼 수 있는 힘 또한 생겨납니다. 그날 나는 방 한복판에 앉아 눈을 깊게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고통이 잔잔한 파동처럼 일렁였지만 나는 그 파동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도가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나를 해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문득 그런 문장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고통은 경험이 남긴 흔적이며 감정의 깊이를 알게 해주는 하나의 증거일 뿐입니다.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은 마음이 움직였다가 다쳤다는 뜻이고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에게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독 속에서 나는 그 단순한 진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피하려 들수록 더 큰 고통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그 고통은 사실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던 힘의 절반 이상을 잃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거절하지 않으니 고통은 더 이상 날카로운 형태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바라보니 그동안 내가 고통이라 느꼈던 것은 실제 고통 자체보다 고통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더 가까웠습니다. 두려움이 고통을 부풀렸고 그 부풀린 고통을 피해 도망치려 했던 나의 행동이 오히려 마음을 더 지치게 했던 것입니다. 고독은 그 두려움의 껍질을 벗기는 조용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독 속에서 비로소 고통을 마주하는 용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내 마음 속의 고통은 더 이상 뚜렷한 존재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삶의 다른 감정들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쁨이 스쳐 지나가듯, 슬픔이 오래 머물렀다가 떠나듯, 고통 역시 흐르는 감정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자 조용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고통을 적으로 여기고 싸우려 했던 시간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나는 고통을 인간이 겪어야 할 숙명적 결핍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없애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고통은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형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은 평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꿀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이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고통이 있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온전한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뜨고 방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마음의 진동은 아주 미약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동은 더 이상 불안의 잔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고통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조용한 신호였습니다. 고독은 나에게 고통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고독 속에서 고통이 삶의 어두운 부분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구성하는 평범한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고독 속에 오래 머물다 보니 나는 문득 외부의 인정이 얼마나 거대한 힘으로 나를 움직여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성취의 흔적, 누군가의 기대, 이 모든 것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처럼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잡아끌고 있었습니다. 그 실이 끊어지는 순간 나는 오히려 방향을 잃은 듯 느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아무도 판단하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는가? 그러나 그 혼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흐린 하늘 아래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외부의 인정이 모두 사라진다면 나는 여전히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그 질문은 처음엔 무거웠지만 그 무게 속에는 꽤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외부의 잣대가 사라지자 비로소 남아있는 의지가 무엇인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의지는 화려하지도 강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단하고 조용했습니다. 마치 흙 속 깊이 박혀 움직이지 않는 작은 돌처럼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내가 알아보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주오페나우어는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을 의지라고 부르면서 그것이 본래 외부의 인정이나 성공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의지는 존재하려는 고요한 충동이며 생명 자체의 깊은 흐름입니다. 나는 고독 속에서 처음으로 그 말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눈이 사라지자 마음 깊은 곳에서 나만의 의지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칭찬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닌 원초적인 생명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나는 그 움직임을 느끼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다른 이의 시선으로 살아왔지 나의 의지로 살아온 적이 거의 없었구나. 이 깨달음은 고독이라는 토양에서만 자랄 수 있는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하루는 책상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한 장의 오래된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몇 해 전 내가 적어두었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고 싶다. 그 문장을 바라보는 순간 이상한 울림이 일었습니다. 그때 나는 왜 이런 말을 적어두었을까? 아마도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외부의 인정에 지친 상태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지침을 정확히 이해한 것은 고독에 잠긴 지금이었습니다. 종이 위에 그 문장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본래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나는 그 종이를 다시 접어 책상 서랍에 넣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자리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외부의 시선이 사라졌음에도 나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숨을 쉬고 있었고, 때로는 작은 목표를 세워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누구의 인정 때문도 사회적 역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의 자생력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외부의 바람이 멈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고 조용히 생명을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고독은 이 자생력을 시험대처럼 비추어 주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조차 쓰러지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 힘이었습니다. 주오페나우어는 인간이 가진 의지는 결코 정치적 성공이나 재산의 크기, 사회적 신분에 의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의지는 그 모든 외피를 벗겼을 때 남는 가장 순수한 힘입니다. 나는 고독 속에서 그 순수함을 조금씩 이해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 따뜻한 진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진동은 마치 작은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는 소리처럼 미미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순간 나는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이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자생력을 인식하게 된 후로 나는 더 이상 큰 목표나 완벽한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전보다 단순해졌고, 단순함은 예상치 못한 평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평안은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의 작은 순간에서 조용히 자라는 풀잎 같았습니다. 나는 차 한 잔을 끓여 천천히 마셨습니다. 따뜻한 향기가 코끝에 머물렀고 수증기가 천천히 올라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이 단순한 순간조차 이전에 나는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의미를 찾으려 하느라 눈앞의 평온을 놓치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알았습니다. 마음의 자생력이 단단해질수록 외부의 자극에 덜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작은 것에서도 평온이 싹 틀 수 있다는 사실을. 평온은 거창한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서 있을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 같은 것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이지의 평정이란 바로 이러한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욕망이나 두려움이 잠잠해질수록 의지는 조용히 중심을 잡고, 그 중심이 잡힐수록 마음은 스스로 평온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고독이야말로 그 중심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공간이라는 것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움직이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그 변화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외부가 변해도 내면은 움직이지 않는 조용하면서도 깊은 평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평안은 외부 세계가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독 속에서 스스로 뿌리내린 마음의 자생력이 만들어낸 작은 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결실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평온이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자라는 마음이구나. 고독 속에서 마음이 일정한 평온을 찾기 시작하자 생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이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나는 늘 외부 자극에 반응하며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누군가의 말, 해야 할 일, 눈앞의 번잡한 변화들, 이러한 요소들은 생각이 깊어지기 전에 곧바로 방향을 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소음이 사라진 지금, 생각은 방향성을 잃지 않은 채 천천히 깊어져 갔습니다. 나는 차분한 오후에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머릿속의 생각들은 마치 얕은 물 위에 떠있는 나무집처럼 잔잔하게 떠다니다가 어느 순간 물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사유가 아래로 침잠하는 느낌은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지만 이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깊은 사유가 가능하려면 외부 세계의 압력이 최소한으로 줄어든 상태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독은 그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고독 속에 머물면 생각은 그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뿌리를 찾으며 조용히 성장합니다. 나는 그 사실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관심이나 비교가 없으니 생각은 목적을 잃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론을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생각이 깊어진다는 말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진짜 나의 자리를 찾아 머물 수 있을 만큼 고요가 확보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고독이 사유의 공간을 열어준 것입니다. 생각이 한층 선명해지자 자연스럽게 삶에 대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흔히 우리가 던지는 인생의 위대한 물음, 왜 살아야 하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떠오르는 질문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견디며 살아갈 것인가? 쇼펜하우어의 사유는 언제나 이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목적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삶의 불가피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를 더 중요한 문제로 보았습니다. 나는 고독 속에서 그의 질문을 비로소 자기 질문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때로 지나치게 큰 의미를 요구합니다. 인간은 때때로 그 의미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어떻게 견딜 것인가라는 질문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실제로 다룰 수 있는 영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거창한 목표나 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나는 천천히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여보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마음을 맑게 해주는 듯했습니다. 바람을 마주하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삶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견뎌야 덜 흔들릴 수 있을까? 고독은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늘 해야 할 일과 관계가 나를 끌고 다녔지만 고독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질문만이 남았습니다. 그 질문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더 단단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작은 등불이었습니다. 슈오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고독은 그 태도를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나는 어느 조용한 밤, 방 안에 불을 끄고 어둠 속에 눕습니다. 마치 사유조차 숨을 고르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생각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깨달음이라기보다 아주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조각상의 윤곽과 같았습니다. 삶은 설명되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견뎌야 할 과정이다. 그 문장이 마음 한가운데에 자리했습니다. 나는 이 문장이 왜 지금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곱씹었습니다. 아마도 고독이라는 공간 덕분일 것입니다. 고독은 생각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스스로 모습을 갖추도록 기다리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충분히 고요할 때 사유는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형상을 드러냅니다. 나는 쇼펜하우어가 왜 고독을 사랑했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인간은 자신의 가장 깊은 생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시선 아래에서는 어떤 생각도 자연스러운 형태를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의 기대는 사유를 왜곡시키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독은 생각을 있는 그대로 자라게 합니다. 그날 밤, 나는 마음속에서 하나의 다짐이 조용히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삶이 나를 흔들어도 나는 내 생각의 중심을 지키겠다. 그 중심은 거창한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마음, 욕망을 다스리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조금씩 길러가는 태도였습니다. 고독 속에서 사유는 그 태도의 골격을 조금씩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유가 형태를 갖추는 것은 깨달음이라기보다 내면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순간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이 주는 잔잔한 기쁨을 오래도록 느끼고 싶었습니다. 고독과 오래 머무르다 보면 어느 순간 아주 조용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감지되지 않을 만큼 미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천천히 흐를수록 마음은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고독이 결핍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하나의 형태였다는 사실을. 나는 어느 저녁 햇빛이 잦아들고 방 안에 어둠이 내려앉는 시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나였다면 이런 순간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사람도 없고 소리도 없고 기댈 대상마저 없는 허전함을 결핍처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나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독은 빈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요구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쉼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에 맞추지 않아도 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삶이 나에게 부과한 요구들이 잠시 내려놓아지는 이 고요 속에서 나는 비로소 숨을 깊게 들이쉴 수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인간은 타인의 기대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독은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형태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꾸미지 않아도 되는 진심, 이런 시간들이 모여 고독은 나에게 조용한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아니, 혼자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나를 지키고 있다. 이 깨달음이 마음에 내려앉는 순간, 고독은 더 이상 도망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친구가 되었습니다. 고독이 보호막이 되자 마음속의 여러 감정들이 새롭게 배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모양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욕망은 그저 잠시 쉼을 취한 듯 조용했고 두려움도 더 이상 나를 붙잡아 흔들지 않았습니다. 감정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천천히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마치 방안을 정리하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생각과 감정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마음의 바닥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다져졌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이전과는 달리 의식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고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평온이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들 사이에 질서가 잡히는 상태였습니다. 고독은 그 질서를 만드는 조용한 손이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자 마음 안의 소음도 서서히 잦아들었고 고통과 욕망과 두려움이 억누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은 깊고 넓었으며 별빛은 미약했지만 한 점 한 점이 또렷했습니다. 마치 내 마음의 감정들이 각각의 자리로 돌아가고 난 후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점들이 있었고 그 빛은 작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고요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가 자연스럽게 정돈될 때 찾아오는 상태라는 사실을. 그 질서를 가능하게 한 것은 고독이 주었던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고독과 함께 한 시간들이 쌓이자 평온은 특정한 사건이나 큰 깨달음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아주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단순해진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평온이 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평온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더 나은 조건, 더 많은 성취, 더 큰 의미.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고독이 나를 다듬기 시작하면서 나는 전혀 다른 진실에 닿게 되었습니다. 평온은 더해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덜어낼 때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을, 욕망을, 외부의 인정에 대한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고 그 가벼움 속에서 평온은 스스로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행복은 충만함이 아니라 고통이 덜한 상태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조용히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평온도 그렇다. 무언가가 더해져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것들이 사라질 때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다. 평온의 본질을 이렇게 이해하자 나는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 가지려 하지 않아도, 더 이루려 하지 않아도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는 느낌은 조용한 강물처럼 마음을 채웠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방 안의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고독은 여전히 내 곁에 있었고 그 고독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따뜻한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외부의 세계가 아무리 흔들려도 내면의 중심은 조용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고독은 삶을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품어 올리는 힘이었다는 사실을. 고독이 있었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찾을 수 있었고 그 평온 속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독 속에서의 긴 여정을 돌아보면 처음에 나는 그 고요를 낯선 어둠으로 느꼈습니다. 세상과 잠시 단절되는 것 같아 불안했고 마음속의 빈자리가 마치 나를 삼킬 듯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빈자리는 천천히 다른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결핍의 공간이 아니라 삶의 과도한 무게들이 잠시 내려앉아 쉬어가는 열린 자리였습니다. 욕망이 조용해지고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생기고 마음의 자생력이 뿌리내릴 때 고독은 비로소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외롭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은밀한 동반자였습니다. 고독은 마음을 파괴하는 침묵이 아니라 마음을 회복시키는 침묵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평온은 삶이 고요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고요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독은 그 고요를 연습하는 시간이었고 연습을 통해 마음은 조금씩 자신만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시선이 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욕망이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는 자리, 고통이 찾아와도 부서지지 않는 마음, 이 모든 것은 고독이 만들어준 조용한 힘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삶은 완전한 행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을 견딜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화려한 순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홀로 머무는 조용한 시간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임을 나는 이제 깊이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내일의 일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 줄기 고요가 잔잔히 흐르고 있습니다. 고독이 남긴 선물은 바로 이 고요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시 흔들릴 때마다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내면의 은신처이자 삶을 견디는 힘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고독은 나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채웠습니다. 그 체험 속에서 나는 비로소 평온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이제 내 삶을 조용히 이끌어주는 가장 깊은 진리가 되었습니다.